자, 여러분, 오늘 한국사회 이해, 아까 앞에서 이제 책으로 우리가 책에 있는 한반도라든지 남북한, 그리고 한국의 70%는 산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위치가 한반도에 있다라는 것에 이제 맞춰 사회 문화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연결해서 한 사회가 위치한 지리적인 조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라의 위치는 그 나라의 사회 문화만이 아니라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세계 사회에서 그 나라만 떨어질 수 있느냐, 고립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연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바뀌지 않는 조건으로 지리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라의 위치만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나라의 위치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 섬이 위치한 나라이고 한국은 육지와 맞닿아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서 삼면이 바다인 나라예요. 자,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위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라의 위치가 그 나라의 어떠한 사회 문화와 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자, 지리적 위치, 나라의 위치 때문에 전쟁과 식민지를 경험했다. 자, 한반도는 그 나라가 위치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전쟁과 식민지를 경험했다. 다음으로는 한반도, 한국은 대륙, 땅의 세력과 해양, 바다의 세력이 충돌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필연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바뀌지 않는 조건으로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한반도의 지도를 봤어요. 한반도의 지도를 봤죠. 자, 그러면 한국은 바다와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다의 세력이 충돌한다라는 것은 바다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은 삼면, 세 개의 바다가 있어요. 동해, 서해, 남해. 그렇죠. 자, 그리고 북쪽으로는 육지, 중국과 또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삼면이 바다가 보인다. 그래서 바다에서 세력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이 자, 여기에 이렇게 한국이 있어요. 자, 한국에서 건너가면 바로 뭐가 있어? 일본이 있어요. 자, 일본은 육지와 맞닿아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고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섬나라죠. 자, 그리고 한국에서 위로 올라가면 러시아. 한국에서 옆으로 가면 중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쪽 부분은, 자, 이쪽 부분, 아이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이제 러시아가 있고 중국과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두만강과 압록강과 두만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밑으로 가면 필리핀과 이렇게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갔을 때 바다를 건너가면.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자,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 일본이 이렇게 한국으로 침략을 했어요. 자,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은 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지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한 면이 이렇게 육지와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 육지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선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땅으로 진출하려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에 식민지를 했으나 그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은 독립을 하고, 자, 일본은 한국에서 다시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은 중국과 맞닿아 있고 러시아와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것은 바다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무역도 할 수 있고
항공기나 또는 육로로 기차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역도 할 수 있고 한국은 다양한 교역이 가능한 나라다라는 좋은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의 나라 역사를 보면 명나라, 지금의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려고 했고 러일 전쟁 때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또 한번 한국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한국은 1945년에 미국과 지금의 러시아, 소련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러시아에 의해서 한반도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해서 나누어졌죠. 그래서 한국에는 38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와 일본이 한국을 남북과 나누려고 했던 거. 또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한국을 남북으로 나누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은 한국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반도는 땅의 세력과 바다의 세력이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과거에 식민지였던 경험도 있고 많은 전쟁을 겪어서 겪었던 아픔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한반도 지형의 위치와 관련돼서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안 보여지나? 여기에서는 볼 수가 없나요? 안 되나 봐요. 자, 여기에 지도를 보면 여기에는 남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남한이 있고 이쪽에는 자, 북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38도선, 북위 38도선의 그거지 38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쪽으로는 중국,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리고 바다 쪽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일본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다케시마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독도. 자, 아이고. 자, 다시 써야지. 자, 독도. 자, 한국은 독도를 수호하고 있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의 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오늘날 나라의 위치는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도는 중국, 차이나를 말하는 거예요. 중국. 자, 중국은 15개의 육상과 땅으로 연결된 나라가 있고 7개 바다와 연결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많은 나라와 무역, 교역, 활동들을 하면서 점차 그 세력을 뻗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같은 나라는 다양한 국가들과 교역을 할 수 있는데 바다로도 할 수 있고 땅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조건이 좋은 나라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도의 모양이 뭐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 여기 한국이니까,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보면 꼭 닭 같지 않아요? 닭?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생긴 모습을 그 동물에 비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국은 이렇게 토끼 모양이었어요. 토끼 모양. 자, 이게 언제예요? 이게 아마 식민지 시절이었을 거예요. 식민지 시절. 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었을 때 한국 지도를 많은 사람들이 토끼 모양과 같이 생겼다. 한국의 지형이 토끼 모양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토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럼 요 최근에는 어떤 동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자, 처럼 보여졌던 것은 한국이 힘이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토끼로 보여주는 거죠. 토끼는 강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국이 점차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발전하면서 자, 이렇게 호랑이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떠한 힘을 가졌느냐를 동물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지도의 동물 비유는 국력이 뭐예요? 국가가 가진 힘, 국력과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지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예요? 치킨과 같다서 치킨은 세고 뭐 힘이 센 동물이거나 힘이 약한 동물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닭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뛰어다닐 수도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자, 그게 뭐예요? 중국은 육로로도 교육을 할 수 있고 해상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양쪽의 방면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자, 여기 중국 지도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닭하고. 이거는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중국인들도 이렇게 많이 비교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인데, 한국은 어디? 중국의 닭의 입. 닭의 입 부분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중국은 무언가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자, 그죠? 베트남이죠. 여기 글자를 보면 아시겠죠? 베트남이에요. 자, 베트남은 이 동물, 뭐예요? 해마와 닮은 것 같다라고. 이거는 제가 베트남 지도를 보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닮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베트남은 해마와 닮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비교를 해보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생김새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베트남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해마인 이유는 베트남에 바다도 많고 그리고 다양한 해산물도 많으니까 이런 비교가 생길 수 있지 않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어느 나라일까요? 자, 이쪽에는 중국이 있어요. 자, 이쪽엔 중국이 있어요. 자, 이쪽에는 러시아가 있네요. 자, 이 나라는 울란바토르가 있네요. 자, 몽골입니다. 그렇죠? 몽골. 자, 몽골을 지도를 거꾸로 놓은 거예요. 자, 거꾸로 놓았을 때 무엇과 닮았다? 코뿔소와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힘이 세고 무겁고 듬직하고 느리고 정말 몽골 분들 보면 몽골에서 이렇게 그 남자분들이나 보면 이렇게 굉장히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인상도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거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코뿔소도 인상도 거칠고 무겁고 왠지 모르게 위압감이 있고 이런 무게감이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동물과 몽골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는 무엇과 닮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섬나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인도네시아는 어떠한 동물이나 어떠한 것과 닮았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안타까워요. 누군가 찾게 되면 알려주도록 하세요. 자, 네, 이거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 써 있네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사실 어떤 나라와 어떤 동물과 비교되어 있는 건 없었어요. 이것도.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귀여운 공룡 캐릭터들과 공룡 캐릭터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의 지도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비슷하다? 아기 공룡 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아주 귀엽죠? 자, 이 부분이 꼬리. 여기가 이렇게 꼬리. 자, 꼬리고 여기가 이렇게 얼굴, 머리 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가지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어떤 동물과 비교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실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은 어떤 동물과 그 나라의 지도가 비교되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주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세계 지도를 한번 보면 세계 지도는
소와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 그래서 소 전체적인 모습 안에 자, 이렇게 지도가 나타나고 있고, 자, 한국은 여기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일본, 여기 일본이겠죠, 여기 일본.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중국, 이쪽이 러시아,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위치에 따라서 산과 바다와 육지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산과 바다 또는 이런 그 육지로 연결되는 그 다른 나라와의 연결 통로로 인해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가 발전되거나 또는 변화되거나 또 생기거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생활 방식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부산에 가면 무엇을 먹어요? 해산물, 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죠. 그런데 어디에 가면 자, 산이 있는 강원도에 물론 강원도에 동해바다도 있어요. 강릉에. 그렇지만 강원도에 가면 감자, 옥수수 이런 산에서 난 작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산과 바다에서 나는 모든 음식들이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해 볼 만한 것들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크기인데 나라의 면적이에요. 서울의 요만큼 작아요. 서울의 면적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 면적을 비교해 보자면 저기 어디에 있냐? 런던 정도가 이렇게 한반도하고 좀 비슷하다. 크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 지금 유럽은 다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되어 있고 하나하나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유럽의 이제 덴마크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좀 한반도의 크기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자,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고 러시아도 굉장히 넓은데 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본하고만 비교해 보아도 일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일본이잖아요. 물론 섬나라이긴 하지만 일본도 굉장히 큰데 한국은 이렇게 지금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한국이잖아요. 이 위에는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면적은 굉장히 작은 나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가장 면적이 큰 나라는 러시아. 그 다음이 캐나다, 그 다음이 미국, 중국, 쭉쭉쭉 내려오면 66위, 전 세계에서 66위가 베트남, 그 다음에 99위가 북한, 한국은 109위, 그래서 유럽의 작은 나라들과 그 크기가 비슷한 나라다. 그렇지만 나라의 크기와 다르게 무엇이 인구가 많았었죠. 근데 5천만이 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매우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자,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그 의료진들이 희생하면서 다양한 의약품들을 개발해내고, 또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 해서 아주 작고 아시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라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많이 알게 된 이유는 K-팝이나 K-드라마와 같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도 있고, 또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라고 해서 북한과 한국은 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휴전 중인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분단 국가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은 정보가 투명하고 그 휴대폰을 통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뭐 다양한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에 있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 있으면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돈을 많이 내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다 무료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적은 돈을 내고 다들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코로나 환자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조심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걸렸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이 아주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 작은 나라에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의 산맥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태백산맥, 소백산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동영상을 봤을 텐데 그 동영상에서 한국은 국토의 몇 퍼센트가 산이다? 70%가 산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등산을 가장 많이 하는 취미다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북쪽에는 백두산이 있잖아요. 백두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제주도의 한라산, 그리고 전라도 쪽에 지리산, 그리고 강원도 쪽에는 설악산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70% 국토의 70%가 산이고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산들이 다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 없는 산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올라가고 이용할 수 있는 산이라는 점.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여러분도 주말에 지하철을 타보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똑같은 등산복을 입고 어디를 가요? 다 산에 가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그렇게 등산을 가는 한국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주말에 한국의 산에 가보거나 한국의 산에 가서 높지 않고 아주 재미있고 또는 이게 산에 가면 또 즐거운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산에 한번 가보도록 해보세요. 지금은 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는 곳에 가면 안 되는데 뭐 그래도 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지 않고 또 야외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보다는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때 한번 꼭 가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한국의 지리적 특징에서 국토의 70%는 산과 자, 그래서 여기에 지도에 보시면 자, 이렇게 산맥, 함경산맥, 낭림산맥 해서 여기 잔 산맥들이 이렇게 있고 이건 다 어디에 있어? 이렇게 38선이 있으니까 이 위에는 다 북한에 있는 것이고 이 밑에가 이제 한국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 소백산맥, 차룡산맥, 광주산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한국에서는 태백산맥이 가장 길고 넓고 쭉 뻗어 있는 산맥인데 이쪽이 어디예요? 동해죠, 동해. 동해 쪽. 그래서 어디에 있다? 강릉 쪽, 설악산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가장 긴 산맥이고 이 북쪽으로 가면 더 많은 산맥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한라산 어디에 있어요? 제주도에. 제주도 여기 있죠. 여기에 한라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육지로는 강원도 쪽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반도는 14개의 산맥이 국토의 70%를 차지한다. 이거는 북한과 합쳐서 이야기한 거예요. 남한에만 14개의 산맥이 있는 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을 모두 합쳤을 때 14개의 산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어디일까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짜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 그리고 백두산 천지입니다. 자,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물이 받아져 있는 천지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에요. 자, 한반도는 북한과 한국을 합쳐서 부를 때 한반도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에요. 자, 이곳,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짜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입니다. 자, 한라산은 어디에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데 한라산에도 백두산 천지처럼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렇게 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지에는 이렇게 다 물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라산 여기는 백록담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다? 한라산. 자,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다? 백두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 백두산은 어디에 있어요? 북한에 있잖아요. 여기 백두산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그 경계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반도 지도 처음 배울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 옆에 지금 중국이 있죠. 자, 여기 러시아와 두만강이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가 여기에 접경에 있어요. 자, 그래서 한반도의 지도는 중국과 러시아에 연결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해, 이쪽이 동해, 이쪽이 남해 이렇게 해서 삼면이 바다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에는 강은 구불거리는 공류로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 있어요. 이게 한반도의 주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 북한에 있고 두만강 북한 쪽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대동강, 북한의 대동강 맥주라고 있죠. 평양에서. 그쵸? 자, 한국의 서울에는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죠. 자, 그럼 평양에는 무엇이? 대동강이 흐르고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임진강, 북한강, 남한강, 낙동강, 금강 해서 자, 강은 자, 임진강, 북한강, 남한강, 낙동강, 한강, 금강에서 서울 쪽에 자, 서울 38선이 이렇게 있고 서울 쪽에 이렇게 5개의 강이 있고 자, 4개의 강이 북한 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강도 많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 지리적인 특징인 강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를 보여주는 자, 그래서 한반도에는 총 16개의 평야가 있고 남한에는 서해안에 평야가 8개, 남해안에 평야가 1개, 총 9개의 평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야는 뭐예요? 평평한 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주평야, 김포평야 이런 데서 다 무엇을 해요? 농사, 벼농사를 짓는 곳들이에요. 그쵸? 자, 김해평야, 신안평야 이렇게 평야들이 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평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한반도 지적인 특징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산맥과 평야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무엇을 해요? 물고기나 생선을 잡는 자, 어부들도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다를 이용해서 사는 여기 바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바다 주변에 이렇게 울산이라든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바다 주변에서 어부 물고기를 잡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평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고 산 속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감자라든지 옥수수와 같은 작물을 키우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한국의 지리적인 특징이고 이것이 한국의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도. 그쵸? 한국의 행정구역은 이렇게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가 나눠져 있고 1개의 특별자치시와 8개의 1개의 특별자치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우선 책으로 먼저 공부를 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PPT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것만 알아두세요. 한국에는 하나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가 있고, 자, 몇 개의 도예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8개의 도, 그쵸? 8개의 도와 1개의 특별자치도, 무슨 도? 제주도가 있다. 그렇죠? 자, 1개의 특별자치시 세종시가 이제 2000년, 2008년, 2006년, 2007년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개의 특별자치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도 공부하느라고 또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계속 있느라고 힘드셨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언젠가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하루빨리 만나보기를 기원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과제는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